예, 그럼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 저희 2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좌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보좌진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좌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에서 다루어질 정책 현안을 정리하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보고서는 작년까지 나왔던 보고서와는 그 형식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잠시 후 입법조사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보좌진 분들이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활용하시기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질문 예시 방식을 통해서 보좌진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드리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소개, 그리고 왜 이렇게 개편했는지 개편 취지에 대해서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서 소개를 먼저 하실 겁니다. 소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3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조사실 단위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발제는 먼저 정치행정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심정희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를 들은 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보좌진들의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다음 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보좌진 분들께서 시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만 참여하실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서 보고서 소개와 개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관우입니다. 네,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올해 보고서 발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기자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보좌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대충 추석 연휴 이후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 보고서 발간 시점을 약 한 달 전 정도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을 준비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에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및 개편 취지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우리 보좌진들께서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아마 이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10번째 처장인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보좌진 경험이 있는 처장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국회 보좌진으로서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6번 했다는 얘기죠. 네, 제가 국정감사를 실제로 6번 했고 그때 질의서들을 제가 실제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내는 보고서가 보좌진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보좌관이라면 어떤 보고서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면적으로 좀 체계를 개편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이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했고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이슈 분석으로 변경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이제 별도 책자 중점 주제 한 권도 마련을 했고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항상 이렇게 목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배경, 그다음에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대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보좌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면 배경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게 왜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배경을 뭐하러 설명하겠어요. 그게 배경 이슈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질문을 하지를 말아야지. 아니면 그걸 이슈를 설명하는 순간에 그게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나 없거나 이제 하는 건데 굳이 배경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황과 문제점도 현황과 문제점이 이미 언론 보도에 충분히 많이 됐는데 한 번도 언론 보도 안 된 게 그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리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은 다 지적이 되어 있는 거죠. 언론 보도라든지 등등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현황과 그 문제점이 필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책이 추진되게 된 어떤 취지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황과 문제점도 최대한 그런 쪽에서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그 전에는 또 그 대안 중심으로 이렇게 그 후반부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대안 제시를 저희가 600개 정도 꼭지를 하다 보니까 책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그 대안 제시라고 해봐야 2페이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안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방향 제시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 내가 국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런 주제를 다뤄볼 만은 하겠네, 아니네 정도지 그 내용 자체를 질의서로 쓴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평타는 치겠지만 질의 꼭지 정도는 채울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심도 있는 정책 질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는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는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질문을 잘 해가지고 행정부가 얼마나 어떤 부분들을 미흡하게 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 보고서는 그동안의 대안 제시에만 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다. 그래서 아예 부제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라고 해서 부제를 바꾸고 질문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저희가 해마다 보니까 한 600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 꼭지를. 이슈 꼭지 600개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한 개 상임위에서 7개, 8개, 10개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상임위에서 다룰 만한 거를 빠짐없이 다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300개 정도 줄였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이고 양보다 질을 좀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질문 예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300개 중에서도 다시 보니까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상임위에서 다루는 주제만 다뤄요. 그 상임위 밖으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국에서 많은 이슈들은 한 개 상임위를 넘어가는 이슈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산불 보고서도 그렇게 해서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산불을 제대로 예방하고 그다음에 대응하고 나중에 사후 복구까지 하려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1개 부처 업무가 다 종합되어 있어요. 문화재도 있고요. 환경부는 또 산불 진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요. 지자체도 해야 되고요. 소방청, 산림청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정감사 때는 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만한 것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복합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뽑아냈고 이 51개 결정적 질문은 그래서 이 흰색 책자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목차가 2개예요. 첫 번째는 위원회별 구분으로 해가지고 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뒤에 가시면 5페이지에 쟁점별 구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범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이슈들이 같이 한꺼번에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이슈가 제기되겠구나.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처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조금 더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결국은 국감은 자료 싸움이잖아요. 예, 어느 보좌관이 어떤 자료를 잘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수준 차이가 벌써 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일한 국감을 잘 하시는 보좌관들은 말 그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쏙쏙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부처에서는 그런 그 자료 목록에 있는지 자체를 가르쳐 주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밀히 도제식으로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뭐 해야 됩니까? 뭐 지난 1년 동안 무슨 제목에 대해서 자료일체 목록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국감에서 좋은 질문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사관들은 그런데 이제 그 부처에 대해서 항상 많은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 그 보고서에 보시면 추가 요구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가 요구 자료 목록을 몇 개씩 제시했는데 아마 이런 자료들을 국감을 준비할 때 이렇게 부처에다가 요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추가 요구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 보고서에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굳이 넣었다는 얘기는 부처가 잘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보좌관들께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목을 졸라가지고 잘 받아내셔가지고 그래서 국감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4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시만 하나 설명하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51개 결정적 질문의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5페이지에 도심지 집안 침하 대책 국민 안전 확보에 충분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저희 보고서 그 체계로 따르면 배경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황 및 문제점 나와 있고 마지막에 대안 제시가 살짝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은 없어졌고 현황 및 문제점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하고 조금 남짓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기존 구성으로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저렇게 해가지고 약간 추상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발간하다 보니까 작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대해서 보좌진들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해 보니까 그냥 슬쩍슬쩍 한 번씩 넘겨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관들 한 100여 명 가까운 조사관들이 여름 내내 열심히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되면은 서로 힘들죠.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를 내자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현황 및 문제점보다 질문 예시가 더 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질문 예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건 좀 압축한 건데 예를 들면 집안 침하 위험 지도를 왜 작성하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고 있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기에는 이 지상 도로나 철도 지하화 사업 같은 것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대규모 지하 골짜기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그럼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전체 그 집안 침하 중에 상하수도관 손상이 절반이 넘는데 우리 지하 정보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물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있잖아요.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범주들, 관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거기 이제 116쪽과 117쪽에 보시면 질문 예시가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 예시 중에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51개 결정적 질문에 보시면은 57쪽에 정무위원회 자료 중에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이라고 하는 꼭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A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작성해 드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은 아주 간략하죠. 예, 현황 및 문제점은 아주 간략한데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심각한데 장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58쪽이나 59쪽에 보시면 이제 60쪽까지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책 대안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정책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바꾼 이유는 기왕 하는 보고서 좀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관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는 보좌관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국정감사가 조금 더 정책감사로서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이렇게 편제를 바꿨고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어떤 보좌관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우리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미 이렇게 질문을 다 해버리면 우린 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그 국정감사 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질문을 만드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렇게 저희가 바꿨을 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필요하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것들을 미리 물어봐 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무슨 식으로 답을 준비할 건지, 그리고 그 답을 보고 그 답을 보면 얘네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급작스럽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의고사를 미리 봐가지고 거기서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미리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이렇게 하고 한번 저희가 이렇게 거르고 나면 앞으로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 보좌진들이 만들어야 될 질문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감 당일날 장관한테 이런 자료 있냐 없냐, 왜 이런 거 안 하냐, 너네 앞으로 이거 할 거냐, 그러면 장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보완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니 한 달 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아마 여기서 나온 질문들 중에 보면은 부랴부랴 해가지고 한 2주, 3주 만에 어떤 계획을 또 보완 대책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만든 것들은 반드시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국정감사, 특히 이제 정책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기존에 우리가 언론들한테 늘 듣는 한탕주의 국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료 있냐 없냐 물어봐가지고 장관들 면박이나 주고 이제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정책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보좌관들은 정말 훌륭한 국감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평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질문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가 이제 해마다 발간이 되게 되면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조사처에서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가 며칠 날 나오냐, 언제 나오냐,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 입법조사처에서 국정감사 이슈로 뭘 꼽았고, 그다음에 그 질문들이 뭐고, 그럼 이 답변 자료 언제까지 만들 거고, 거기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꽁꽁 감춰놨던 자료들이 거기에 목록이 공개되고, 그러면 이제 부처들은 국정감사 준비를 미리 꼼꼼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처도 요즘에는 하도, 저도 행정부에 있어 봤습니다. 저도 행정부에서 저는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질문지도 만들어 봤지만 제가 부처에서 답변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점점 보면 부처에서 국정감사를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냥 이제 정쟁이 될 만한 것들을 적당히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감사에 대한 질문들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 그건 적당히 그냥 답변서를 만들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타성에 조금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전에 그런 질문과 답변 같은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 형식의 보고서를 내게 되면 아마 한 달 전부터는 부처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오면 좀 당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변서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또 급조한 흔적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실제로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그런 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 100여 명 가까운 조사관들이 이거를 만들 때 제가 물어보니까 여름 내내 좀 한 석 달 정도 고생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 방안의 방향성을 뭐 한두 페이지 작성할 때보다 질문을 만드는 게 훨씬 어렵더라. 네, 아마 그거는 우리 보좌관들이 평소에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감사 때 질문 만드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좋은 질문 만드는 게 적당히 답변서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저도 그걸 많이 해봤는데 이참에 우리 조사관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하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보좌관들께서 실제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뭐 국가 민족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치행정 분야이고요.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심정희 실장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심정희 정치행정소장실장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저는 좀 빨리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겠지만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국감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보좌진들께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좋은 질서를 고민하고 있을 그 고민을 조금 덜어보고자 저희가 보좌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이 주제들을 고르고 내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 선정된 주제들이 시적절한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생동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역점을 두어서 저희가 지금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 어디지? 네. 자, 그러면 우선 잘 보실 게 이제 선정된 주제의 적절성이라든가 이 내용이 정말 살아있는, 보좌진들이 보시기에 생동감이 있다고 느껴지시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행정 분야 4개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주제는 텔레그램, 다크웹 마약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왜 지연되고 있나입니다. 이 주제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청소년 중심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4년에 압수된 마약의 양이 1173.2kg, 역대 최고치입니다. 마약 한 번 투여량이 0.03g이라고 생각하면 4천만 명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IP 추적이 어렵고, IP 추적이 어려우면 용의자 특정이 어렵고, 용의자 특정이 어려우면 수사가 지연됩니다.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요즘 범죄 통계에서 사이버 범죄 그리고 지능범들의 숫자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지만, 그래서 이 즈음에서 저희는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인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국경 없는 범죄고요. 국제 공조를 통해서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조가 있어야지만 발빠른 증거 채집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증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삭제하고 변조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협약은 현재 80개국이 가입한 상태고 우리는 이미 가입 의향서를 받아서 들어가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좌진들께서는 왜 아직까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거야? 라고 질문이 생겼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장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전제 조건은 영장 없는 저장 데이터 신속 보존 제도, 회원국 요청에 따른 민감한 데이터 제공 절차입니다. 딱 봐도 영장 제도에 반하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충돌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에 기류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차례도 법안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법무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 경찰, 외교부죠. 이런 관련 부처가 법안 통과 및 협약 가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관, 저장 데이터 신속 보존 제도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우회라고 될 수 있다는 우려. 이것 때문에 지금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려 해소를 위해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다든가 하위 규정을 마련해서 동시에 진행해서 이거를 들고 의원이나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경제 애교 현황을 고려한 북극 항로 개별 활성화 대책은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대통령님, 해수부 장관님 북극 항로 개발과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셨고,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북극 항로 시대 대비 시범 운항, 상업 항로화, 그리고 글로벌 부산항 거점 한모 도약 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북극 항로가 뭔지는 아시겠죠? 저희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북극을 통해서 가는 그런 바닷길을 말합니다. 새로운 항로고요. 항해 일수는 약 10일 정도 단축된다 그러고 물류 비용은 20-30% 정도 전락돼서 되게 경제적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북극 이사의 옵서버로 지위 획득,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이런 지위를 획득했고 그해 처음으로 세빙선을 앞세워서 북극 항로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2013년, 우리가 시작된 게 2013년입니다. 그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북극 정책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13년, 18년, 23년, 지금 23년 기본 계획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극 항로가 정말 그렇게 핑크빛만 있는 것인가? 딱 봐도 아니죠. 새로운 바닷길이라는 항로 의미에도 러시아 북극, 저기 유럽 쪽, 네, 북극 연안국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교, 안보, 자원, 과학기술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항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 예시를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외교부나 해수부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 북극 항로 사업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 항로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게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러우 전쟁 상황에 따른 러시아 협력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장관, 북극 항로 이용은 세빙선 이용,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 등으로 항해 비용이 추가됩니다. 네, 물류 비용은 단축되지만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리고 세계 3대 해운사가 환경 오염 또는 경제성을 이유로 북극 항로 이용 포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적,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는지를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타진해 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항을 하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든 이런 걸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관, 8개 북극 연안국가의 협력에도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업적으로 가입했고 연안국가 MOU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러시아, 덴마크와는 자원 및 북극 항로,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과학기술, 이렇게 국가별로 자원, 기술, 애교 특성에 맞는 맞춤 전략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애교를 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미 조선 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 핫한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동맹국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요. 행정명령에도 이미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조선 관련 입법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미국 조선업에 저희가 진출할 수 없는 이유는 각종 미국 국내법 때문입니다. 뭐 존슨법 알고 계시겠지만, 네, 미국 항만에 화물 운송을 하려면 미국선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미 해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만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해운업에 대한 어떤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여기 법적 제약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지난 7월 30일 날 타결될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1,500달러 규모의 그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뭐 마스가는 아시겠지만 마가에다 S를 넣은 거죠. S는 쉽빌딩. 네, 예, 신통방통한 저기 조어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럼 MRO는 왜 튀어나오는 거야 하시겠죠. 자, 미군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를 말하는 MRO는 지금 미국 현행 법령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당장 수주 가능한 조선 협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미 조선 협력이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한다면 저기 MRO가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 해군 경쟁력 강화,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조선업 재건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잘 나가는 조선업에 대해서 날개를 단 건 맞고요. 분명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회만 있는 것일까? 다른 위험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1,500달러의 그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그리고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나 산자부가 예, 조선업 관할의 부서입니다. 또 해수부, R&D 같은 걸 하고 있죠. 해수부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장관, 미국은 동맹국의 투자만을 요구할 뿐 자국은 투자 규모 등 가시화된 어떤 카드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실익은 무엇이며, 기회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 주시는 거죠. 우리 조선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네, 조선 산업이 되게 기술적입니다. 예, 고도의 설계를 필요하고 고도의 숙련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장관, 미국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방산 분야의 FTA라고 이끌어지는 이 협정 체결이 주장되고 있는데, 한국은 RDPA, A라고 쓰는 이유는 어그리먼트하고 MOU를 좀 약간 구별하는 모양인데, MOU보다는 어그리먼트가 좀 강합니다. 한미 조선 협력을 이런 협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협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 한계는 있죠. 저희가 물어본 이유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장관, 만약 지금 현행 미 법령상 지금 가족 유방한 게 MRO인데, 지금 그래서 모든 우리 3대 해운사들이 MRO에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실제 MRO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MRO 수요 20조에서 80조 되게 곰들처럼 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정확한 예상이 어느 정도며 정말 수익성은 충분한 건가? 우리 조선업 발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여러분은 국감 질문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질문은 1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예, 관계성 범죄에서 여기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경찰의 조치가,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데이터를 보시면 가정폭력 23만 건입니다. 저희가 경찰이 추계하기 한 해 범죄 저희가 150만 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죄가 하고 있고, 그러면 안전 조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경찰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워치라든가 정기적인 순찰이라든가 민간 경호라든가 이런 안전 조치를 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경찰이 스스로 직권으로 개시를 해야 됩니다. 즉 신청이 없거나 직권 개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다음에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면담 후에 점검표를 체크리스트 작성해요. 예, 체크리스트 작성. 근데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위험도가 높게 나와야 됩니다. 위험도가 낮게 나오면 또 안전조치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가족운요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의 안전조치 부실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런 전반의 부실 지적과 관련해서 위험성 판단 절차의 적정성에 좀 관심을 받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경찰이 피해자 면담 후 작성하는 위험도 판단 점검표는 평가 항목별 28개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모름으로 하는 선택지 방식에 체크하는 방식인데,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서 모름 이거 애매합니다. 모름으로 많이 몰리겠죠. 이런 선택지를 삭제하는 점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다음 경찰청장, 올해 6월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6월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예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호 조치도 없었고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 위험성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은 가능성. 이게 뭐냐면 관계성 범죄는 설마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나를 죽일까?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점검표 작성을 경찰에게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겠죠.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만료된 이런 안전조치, 이번에도 스마트워치 반납한 다음에 다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기한 만료 후에도 피해자 위험성 지적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상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 수월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정희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분야 관련 질문이 있으신 보좌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성함과 소속,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저없이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저의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없으면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 다음,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분으로 심정희 실장님의 설명이 완벽했던 것으로 네. 저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경제산업 분야이고요. 김종훈 실장님께서 관련 분야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실에서 담당한 부분은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이슈 분석, 오늘은 거기에서 저희가 담당한 걸 소개시켜 드릴 텐데, 본 보고서로 치면은 3권에 해당하고요. 저희 실에서 담당한 그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그리고 국토위, 이렇게 5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점 과제 51개, 중점 질문 51개 중에서 저희가 16개를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얀 책에 저희 실에서 담당한 부분은 그 상임위 하나별 하나 해서 5개입니다. 총.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가 덜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51개 이 하얀 책 밖에 있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질의 방식에 익숙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골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중에 저희 실 담당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의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제의 제목 자체도 다 질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생각을 조금 바꿔서 모드를 바꾼 다음에 접근하자는 취지였고요. 현황 및 문제점, 이거 아까 소개시켜 주신 처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주제이고 더더군다나 너무나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2025년 1분기 말 1928.7조, 이거 자금순환 통계 기준입니다.
대체로 제가 알기로 자금순환통 기준이 아니라 언론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가계대출 더하기 가계신용 더한 건데 정부나 한은에서 가계부채 전체 규모를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고민했을 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카테고리인 자금순환 통계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미 2,000조 넘은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올 초부터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누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보통 질문이 나온다면은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되게 두루뭉술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의 일관성 얘기를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일단 올해 벌써 목표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2번 달라졌습니다. 2월에 발표한 거는 경상성장률 3.8% 이내라고 수치로 제시했는데, 불과 4개월 지나서 6월에는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식으로 목표 자체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총량 규제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비판,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다가 초과삼간 얘기 나오는 식으로 서민 실수요자, 실제로 한계적으로 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조일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장 한계에 있는 차주들부터 결국 금융 접근성 제한받고 금융 양극화 일어나지 않겠냐. 대표적으로 6.27 최근 대책 나온 다음에 비대면 대출 확 없어졌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계층은 그쪽이겠죠. 그러니 질문을 한다면 아마 다음 같은 질문이 나올 텐데, 그 예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처장님께서 이 특별 주제에 관련해서 직접 그 하얀 책자 안에 있는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 질문의 디테일은 거기서 직접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의 요지는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할 목표가 4개월 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관련된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 시기의 목표 관리 필요한 거 아닌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는 가계 대출 총량 규제가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서민이나 실수요자한테는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수치로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취약차주들이 대체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이 2022년 초반에는 1% 초반이었다가 올해 1분기에서는 2.38%로 대폭 늘어났다. 이런 질문에 필요한 기반 자료가 그 가지고 계신 그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다 이걸 붙이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총론으로 가서 총량 관리 강화로 정책 대출 공급 25% 감축, 이런 목표가 추진이 된다면 취약차주들에 대한 금융소외 금융 양극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여기 담지는 않고 보고서 보시면 이제 숨어 있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만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면 질문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계부채 중에 상당 부분은 한계차주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담보라든가 빌리는 신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가계부채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차주와 한계 부분만 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마이너리티한 의견이긴 하지만 많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고서에서 담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처장님께서 지적이 아니라 예시로 드셨던 예시로 드셨던 그 대미 통상 리스크 관련된 거죠. 역대 최고 대미 통상 리스크 현 대응 체제에 문제 없나. 역시 질의 방식으로 바꿨고요. 현황 및 문제점은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렇게 저렇게 수치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로 건너뛰었군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라든가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그런 부문을 떠나서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은 상호관세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하는 거에 더해서 품목별 관세라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거라고 무역
협상 통상 담당자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비관세 장벽은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더해졌을 때 과연 이 통상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고 질의하는 건 당연한데, 뭐 이런 질문 답 없습니다. 예. 뭐 장관이 아니라 국회에다가 질문을 해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고 최선의 방안이 뭐냐는 걸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이 항상 비판적으로 뭘 잘못했는가를 지적하기보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라면 어려운 문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부터 고민해봤는가라는 식의 질문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마이너한 순서라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질의로 대규모 대미 투자가 당연히 국내 산업 공동화나 국내 인력 해외 유출 같은 문제가 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로 대미뿐만 아니라 대외 통상 협상이나 FTA 같은 것이 있을 때 항상 국내 산업이나 국내 일부 부문에는 그 협상 결과와 그 후속 효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산업이나 부문이나 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하거나 그 사람들을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 협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대체로 지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런 식으로 약간 다변화한다는 거죠. 또 강론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한 산업 리스크 점검별 점검 및 대응 매뉴얼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뭐 당장 어제 그제 일어난 사태하고 바로 연결해 본다면 LG 엔솔 그 현대 배터리 공장 사태와 같이 국내 당장 대미 투자 하겠다고 하고 약정하고 미국 정부에서 환영한다 하고 공식화되기 직전인데도 이민 문제라든가 비자 문제로 해서 바로 발목이 잡힙니다. 비관세 장벽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같이 엮어서 당연히 하면 시의성뿐만 아니라 문제 전체를 넓게 보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럴 때 항상 얹어야 되는 질문은 가장 큰 질문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던지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인데, 우리나라 정말 FTA로 치면 다른 어느 나라한테 안 떨어지는 통상 대국 맞습니다. 전 세계 85개 국가별로 수준은 85% 이상을 커버하는 FTA 체결국이고요. 그런데 정작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최근 엊그제 일이나 7월 30일이나 앞으로 얘기가 나오면 다들 걱정하십니다. 관련 분야에서. 무슨 걱정하냐면 우린 통상 전문가가 없다. USTR 같은 데는 20년 동안 한국만 보거나 아시아만 보거나 유럽만 보거나 특정 분야만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뭐 얼마 전에 얘기 나오면서 한참 사람들 잘 모르시던 게 떠오르긴 했지만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USTR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20년 이상 연구하시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쓰신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 대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고 뭘 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 얘기를 그쪽 분야에서는 계속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협상하거나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안 밀릴 수 있냐? 당연히 그 얘기 해야죠, 질문. 그런 거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쌀과 전략작물 중요하다. 아니 혹은 그냥 그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플레이어는 정부와 농민분인가? 중요한 이슈고 시의성도 있고 시사성도 있고 인화력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빼고 내막에 들어있는 정말 디테일 중에 테크니컬하지만 그거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골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 연말에. 올해 새 정부 출범하고서 농업사법 통과하고 농정 관련돼서 특히 이 주제에 관련돼서 대책 또 나왔습니다. 세수, 야당에서는 세수가 더 들어간데 재정업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고 저쪽 반대편에서는 그거 답변하기 바쁘고.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정부가 벼 재배 감축 면적 8만 헥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9월이죠. 제가 8월 기준으로 보좌관 조성아님들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감축률은 4.6만 헥타, 6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뭘로 채울 거냐 질문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항상 쌍으로 가는 게 전략작물 직불제, 공익직불제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게 다 합쳐졌지만 그 전략작물 생산으로 벼 키우던 논을 다른 작물, 특히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실제로 많이 키우고 있는 논콩이랑 가로쌀인데요. 그거 지적 안 하면은 사실 질문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현황을 보면은
뭐 재배 면적 감축하고 상관없이 전략작물 이 전환화와 관련해서 정부 재정하고 공공매매만 의존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확장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봐야 되죠. 그럼 질문을 예를 들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 8만 헥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설정했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 수립할 때 이거 직접 실행해야 되는 농업인들이나 농업계랑 아니면은 뭐 지자체하고 협의가 얼마나 됐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죠. 하지만 테크니컬리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저희 조사관님이 갖고 계시는 지론에 따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료용 총체벼 이거 사료용으로 키우는 벼죠. 이거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정부 전략작물 이 재배 여기에 그 동참하는 차원에서. 근데 올 하계 전략작물 직불금 추가 배정에 다시 추가 모집을 하면서 일반벼 재배 농가도 추가했습니다. 조사료화하는 거 조건을 걸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리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다고 과연 8만 헥타 채울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추궁 차원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은 전략작물을 바꾼다고 하면 논콩이든 가루쌀이든 그거 사용량이나 수요가 충분히 뒤따라야 전환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자리를 잡을 텐데 가루쌀 가공산업 식품목계하고 제대로 협력하고 있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봤습니다. 또 하계 전략작물로 최근에는 논콩 재배가 급격히 늘어난답니다. 이건 사실 확인한 거고 그 책자엔 자세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데 정작 식품업계에서는 콩 사용 비중이 안 는답니다. 그럼 이거 지속 가능성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거 물어봐야죠.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 실장님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뭐 계속 그렇군요. 왜 안 넘어가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는 저 처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간에 제가 지출구조 조정 앞부분에 순서가 뒤집어져서 지출구조 조정 얘기는 안 했는데 1분 정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수결손 2년 동안 빵꾸난 거 이슈화되는 거 아시죠? 근데 실제로 추계가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무지출 증가하는 건 뭐 인구 구조 변화도 그렇고 사회복지 재정 지출 고정지출 늘어나는 것도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적자 일반화 추세 게다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 증가 숫자로 언론에서 꼭 겁먹으라고 쓰시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 뭐 이자 비용만 30조가 넘어가서 국방예산 비슷해질 거라는 식으로 겁주기하고 국가 채무는 벌써 뭐 1000조 넘은 게 2022년인가 뭐 그렇죠? 숫자 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재정 지속 가능성 얘기할 텐데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중에 하나를 집어갖고 정확히 지적하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질의를 날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어야 될 걸 제대로 찍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출구조조정 잡았습니다. 재정 건전화 중에 한 일부겠지만 그 지출구조조정 실태 감사원 2023년 보면 실제로 정말 지출구조조정 하려고 하는 거는 20%고 이제 기존에 있던 단연간 사업 중에 올해 연간 사업 집행이 연기가 되거나 늘어지는 경우 그냥 그거 날린 게 37.9%. 그리고 어차피 줄어들 지출 자연감소분 30.5% 합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감사원 지적이니까 정부에서 이건 너무 세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그럼 이제 지출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구성했냐? 지출구조조정 내용 공개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최근 작년부터 2년 사이에 3번 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지출구조조정 갖고서 말하자면 입막음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왜 그동안 제대로 안 하고 구체적으로 공개 안 했냐는 질문부터 해야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30초도 안 남았죠.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수치를 갖고 질문을 가운데 넣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질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질의 만들면 가지치기 하는 질문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길게 봤을 때 재정사업 전체로 봐서 거기에서 이런 형식성이라든가 어차피 끼워넣기식 지출구조조정 액수 채우기 말고 진짜 지출구조조정 하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지속 가능성 얘기는 이거 담당하시는 부처에서 직접 자기들이 홍보하고 있는 위급한 국가 위기니까 그럼 이 얘기 왜 안 하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물어야겠죠.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5개밖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그 5개 그 상임위 담당한 저희 실만 해도 110개 정도 전체 과제가 그 3권에 들어 있고요. 이 51개 중에 저희 실에서 나온 것만 20개 정도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게 아쉬운데 보시면 글쎄요 예년하고 뭐 비교해서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보시는데 그렇게 시간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그리고
구멍 나 있거나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국감 기간 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여기에 담지 않은 것까지 다 싹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제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나 아니면 그 외에도 경제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도 너무나 설명을 잘하신 걸까요? 네. 아니면 혹시 여기 계신 보좌진 분들께서 전부 사회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 사회문화조사실의 설명을 마저 듣고 그리고 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모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문화 분야이고요. 이만우 심의관님께서 관련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이만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순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실이 항상 그 시간을 촉박하게 배정되는 이 불상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사회자가 많이 그 시간 통제를 잘 하시는 바람에 25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잠시 심의관님 25분은 질의 시간 포함임을 다시 한번 물론 말씀드립니다. 10분 정도에 딱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대안 제시형보다 이렇게 질문 예시형으로 바뀐 것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보좌관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핵심 정책 행위자인 정부의 모습을 확실하게 들춰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는가, 좀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춰낼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국회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는 거, 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해서 입법으로 같이 새로운 정책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좌진께서는 그런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서 이 질문 예시형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대형 산불 이후 폐기물 처리, 지자체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 중앙정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권역에 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공모 실패 이후에 아직까지도 처리 시설이 설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형 산불 폐기물 처리는 국가 책임이나 실제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실제로 이 공공 폐자원 관리 시설을 건설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입지 선정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하게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폐기물을 기초지자체가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는 산불 폐기물 같은 것이 과연 이 다른 폐기물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수목 잔해물이랑 가축 반려동물의 폐사체나 공장 폐기물들이 등의 산불 사태 이후에 산불로 인한 폐기물과 실제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저기 칸막 형태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넘겨지지가 않네요.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보장돼 있으나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시 근로자 보호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이드북이 아니라 보다 명백하게 그 기속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가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작업정지권 중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에게 위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작업 중지권 시효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임금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문제를 대안으로서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이 교사 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받는 그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현실성 있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실정인데요. 특히 교원의 정원 확대 없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 현장의 혼란을 조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 채용 등이 아니라 기존 강사 채용 등으로 기존 교육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핵심은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적인 대안상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입 제도와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서 대입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 교육 학점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이 소관으로서 의무 가입으로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정 목조유산의 두 유형을 보면 국가 국공유 목조 문화재유산과 사유 목조 문화유산이 있는데 국공유는 98.6%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사유 목조 문화유산은 25.2%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보험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보험료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금을 일정 지원해주는 이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SKT 해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보안 위협에 정부가 실제로 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SKT 과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개인정보, 특히 유심정보,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 인증키, 가입 해제 정보, 위치 정보 등이 대량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SKT 자체도 이미 조치를 통해서 심지어는 제대로 신고 지원을 하고 신고 또 위약금 면제 사유를 사실상 거부했다가 또 정부도 또 여러 가지 이 유출이 처음에 없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출을 인정하고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바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초기 대응이 충분하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다음으로는 이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용자 권리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어떤 점검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SKT가 임의주체에서 서버 분석을 포렌식 분석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한 그 임의조치에 대해서 그 수사 의뢰가 된 상태인데 이 수사 의뢰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사업자의 보안 실태 내지 그 인식 부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으로서 의무가입으로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을 아까 했던 것이 다시 나오네요.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수백조 치매머니 고령 치매 환자 자산보호 제도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이 약 지금 15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DP의 6.4%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재산 관리를 통한 생활 지원이 상당히 부재하고 재산 관리 지원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나 또 치매에 특화된 신탁사 설립이라든지 후견 지원 신탁을 활성화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이 제도가 아주 이용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질문이 첫 번째로 성립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공신탁 제도와 같은 그 제도를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떤 공공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담당 조사관님 말씀도 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융합적인 소관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 납치, 살인사건, 경찰 신고가 효과가 없는 까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석에 따르면은 그 신고와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치 미흡 위험 인지가 인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실제로 경찰이 초동에 그 이런 이 가정 폭력이나 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제어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 신속한 조사가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질문이 필요하고, 또 관련해서 여가부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그 교제 가정폭력 대응의 총괄 부처로서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 제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그 수단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 심의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네, 사회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셨는데요. 네, 그동안 계속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 혹시 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분야도 모두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셨는데 질문도 안 하고 한마디 없이 가시면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사회자가 막 지정을 해도 될까요, 질문자? 아, 네, 저기.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상 이제 위험성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이제 산업안전보건,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는 사실 변수라는 것도 되게 많고 사업장마다도 위험의 종류가 다 너무 천차만별인데, 이게 과연 명확히 해서 어떤 거는 작업 중지권을 사용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해서 과연 가능한 걸까라는 고민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 조사관님께서 담당 조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회 입법조사서 환경노동팀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체계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또 영향 분석을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뭐 제가 머릿속에서 뭐 제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조건에서 이제 작업 중지권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체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렇지만 조사처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다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정을 하라라고 하는 말의 취지는 실제로 그런 조건,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각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이거다라는 거가 사업장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떠어떤 상황에서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지만 각 사업장별로 이제 사업장별 위원회를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법령에서 이제 정해놓으면 각 사업장별로 우리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이러이러할 때로 발동 요건을 하기로 했고 B 사업장은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걸 먼저 만드는 거를 이제 법령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 고용노동부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작업중지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위험성 평가를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실효성 있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 아까 말씀드린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별 각각 다른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건 위험성 평가를 실효성 있게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개정을 하고 하면은 실제로 작업중지권은 이제 실제로 실효성 있게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저희 생각이고, 보고서에는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제 너무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사관님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짜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작업중지권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실제로 이 법익이 사용자나 노동자나 다 보호돼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단위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그 작업중지권의 발효 이후에 임금이나 여러 사업자의 손실이 일어났던 그 수준에 대해서 남들이 평가를 하고 경험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원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그 실효성 장치를 확보하는 방안 수단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보고서에 조사관님의 연락처가 친절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설명이 다들 너무 잘 된 설명이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막 자료집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서 꼼꼼히 뒤져보고 연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다면 초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끝내도록 할까요? 네, 혹시 그럼 오늘 발표하셨던 실장님들 중에서도 딱히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